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제게 어머니를 키워주셨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른들께서 들었던 소문으로 짐작해보자면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2살 또는 3살쯤이었던가요? 동네 어른들의 말로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후 폭력과 술기로 떠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어 집을 나간 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로는 원래는 2분 사이가 정말 좋았고 서로를 사랑했다고 하셔서요. 결혼해서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항상 다투다가 헤어지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아예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쟤를 어딘가로 보내시거나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어딘가 사치스러운 집으로 주고는 돈을 듬뿍 챙기셨을 수도 있겠죠. 저에게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돈만 주면 자식을 떠나보내는 사람, 제게 사랑을 주지 않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함께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아버지라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도 모르게 밥은 드셨는지 아픈 것은 없으신지를 걱정하곤 했어요. 걱정을 하게 된다. 어쩌면 찰나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딱 한 번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7살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와 친척분의 결혼식에 함께 간 적이 있어요.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예식장에서 가장 잘생겼던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나요. 그날은 아버지가 제가 밥을 먹는 것도 챙겨주시고 접시에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가져다 주시며 조심스럽게 천천히 먹으라고 당부하셨어요. 음료수도 따라 주셨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와서 그날 밤은 친척집에서 함께했다.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들 인사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갈 사람들과 친척집으로 갈 사람들로 나뉘었어요. 친척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 앞 놀이터에 누군가 두고 간 듯한 야구 글러브와 공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글러브와 공을 들고 제게 다가오셨죠. 이게 뭔지 알아? 공이요. 맞아. 그 중에서도 이건 야구 경기에 쓰는 야구공이야 라고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이거 주고받는 걸 캐치볼이라고 하는데 아빠랑 한번 해볼래?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놀았던 게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말끔하게. 스프레이를 뿌려 뒤로 넘긴 머리와 정장 재킷의 단추를 푼 채로 쪼그려 앉아 던진 공을 받아주며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척들도 함께 웃으며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해찬아, 잘 던져야지. 아빠 손을 향해 공을 던져봐. 그 순간이 제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저를 향해 환한 미소로 웃는 그의 모습은 처음 본 것이었죠. 따뜻한 햇볕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놀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던 간에도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깊은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는 착각 때문에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했다고 해요.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만큼은 아니셨다고 하죠. 그러나 할아버지의 가게가 망해 더 이상 야구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졌고 그때부터 막노동과 공장 일을 전전하며 도배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여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게를 잃고 빚더미에 앉은 충격의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지시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할머니마저 얼마 못 가 할아버지를 따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집과 차까지 모두 팔아 일을 하며 몇 년간 고생해가며 남은 재산을 모두 갚았다고 해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는 참으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또한 그 아버지의 모습 덕분에 차마 모질게 대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았던 결혼식 날의 기억은 아버지가 그날 밤 다시 술을 마시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취한 아버지는 친척들과 말다툼하며 싸우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리느라 수고했어요. 그날 밤 그 집에서 쫓겨날 뻔했고 길거리에 앉을 뻔한 걸 어르신들이 막아주셨어요. 사실 그날 결혼식에 가는 것도 돈을 받으려는 핑계였다고 해요.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제게는 용돈이라도 챙겨주라며 마누라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죠. 어린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빚을 갚을 때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조부모님을 핑계로 여러 번 친척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데요. 아버지는 빚을 갚느라 힘들어했고 때때로 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다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사용했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녀본 적도 없었어요. 맨날 집에서 혼자 놀거나 동네에서 친구를 찾아다니며 노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놀이터에서 3살 연상의 형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여행한 모습을 봤었어요.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가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혼자였던 우리 둘은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고 그 모습을 보고 형의 어머니께서 간식을 주시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와 둘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후에도 집에 놀러오라고 하여 밥도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어요. 형의 부모님들은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형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갈 때면 저도 형을 따라 책을 읽었어요. 그 집에는 책이 정말 많았는데 각종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전래동화와 세계동화까지 많이 있었어요. 곤충에 관한 책들과 공룡, 동물, 우주,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형의 부모님은 교수님이셨어요. 형이 아프신 후에 어머니께서는 시간 강사로 일하시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셨죠. 그러면서 연구실에 있던 책들을 하나씩 집에 가져와 두셨는데 아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셨대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서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았다고 해요. 하드한 책을 좋아하신 아버지께서는 나이에 맞는 책들을 한두 번씩 사주시더니 어느새 방 하나가 책으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께서 결혼식 때 저와 놀아주실 때 웃으신 모습을 그 부모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형님이 저에게 일어나도록 격려하셨어요. 형은 어릴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공부하면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그런 형 때문에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던 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교육 기회를 가졌죠. 집에 붙은 한글 도텔로부터 배운 대부분의 내용은 제 교육이었기에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형과 어머니 덕분에 책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책 안에는 많은 정보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제 작은 세상, 우물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넓힐 수 있었어요. 형이 홈스쿨링을 할 때 옆에서 책을 읽거나 가끔 형이 하는 공부를 구경하기도 했죠. 우리 둘은 좋은 친구이자 형제였고 부모님들도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덕분에 한글을 완전히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사실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저희들 덕분에 교육적인 부진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책과 공부에 흥미가 생겼죠.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교실마다 가득 차 있었는데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광경이었어요. 내 책상과 의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만들기도 했어요. 리코더 등등 새로운 활동들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마 학교를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아이였을 거예요. 전날 밤에 잠들기 전은 다음날 학교에 갈 생각에 너무 설레었고 주말이 되면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침울해졌어요. 빨리 일요일 저녁이 지나고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종종 친구의 집에 가서 책도 읽고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꿈에서 깨어 불행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잠들어 계셨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많이 술을 마시고 잠들면 저는 쌓아둔 술병을 들고 다음날 슈퍼마켓에 가져다 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 푼돈을 학교에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담아 서랍에 숨겨두었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보면 온 집안이 혼란스러웠어요.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옷도 다 꺼내져 있고 교과서도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집에 도둑이 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도둑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일할 때는 꽤 돈을 벌셨지만 그 돈을 술에 써서 경마장에 가시면 돈을 모두 써버리셔서 집안을 뒤져서라도 돈을 모아 술을 사시려고 했어요. 제가 소중히 모아둔 돈까지 다 가져가셨죠. 저는 그 돈으로 술을 사시려는 아버지의 빈 병들을 주고 다시 돈으로 바꾸었고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찾지 못하게 그 돈을 더 깊이 숨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돈을 찾아다니며 술을 마셨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절약해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게 제 현실이었죠. 밖에서는 잘 공부하고 똑똑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지만 집에서는 몇백 원을 절약하기 위해 아버지와 다투는 애였어요. 때때로 형이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넉넉한 양의 돈을 주시고 그런 돈을 그냥 주거나 사주는 대신 한사코 받지 않기 위해 나눠주신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힘들 때는 형과 가족들이 도와주셨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형이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고 어머니는 미국의 대학원에 가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형과 헤어지게 되었죠.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았을 때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줬는데 미국에 가도 그 주소로 연락을 유지하자고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이라 그랬으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 용돈까지 아버지가 가져가 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돈을 나눠서 여기저기 숨겨두었죠. 물론 얼마 못 가 야금야금 가져가셨다고요. 형이랑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메일로 연락했어요. 비행기를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웠어요. 비행기는 어떤 걸까요? 얼마나 클까요? 어떻게 날아오를까요? 미국이란 곳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막연한 상상과 꿈만 꾸고 있었죠.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던 것도 이제는 없고 매일 학교 아니면 숨 막히는 집을 반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학교에서 최대한 시간을 보내곤 했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돈에 대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버지의 고금을 모두 팔아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동네 신문사에서 아침에 신문 배달을 했죠.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추웠어요. 특히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부지런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체력도 길러지는 것 같았어요. 또 아침에 신문을 배달하고 나면 일찍 학교에 가서 책을 읽거나 공부했어요. 또 다른 좋은 점은요. 매일 그날 신문을 읽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퇴근할 때 꼭 몇 개의 신문을 가져다 주셨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고 신문에는 낱말 맞추기 같은 게임도 있어서 단어 공부도 많이 되었어요. 한자 공부는 덤으로 되었죠. 그렇게 힘들었던 중학교 시절도 이미 지나갔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들께서 특수고등학교를 가는 게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외고나 과학고 같은 학과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거절밖에 할 수 없었어요. 교복 값은 물론이고 기숙사비나 교통비, 그리고 학교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그런 돈을 지원해 주실 리도 없죠.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계셨어요. 매일 술을 드시고 그러다 정신이 들 때는 일을 하러 가시고 또 도박에 손을 대시고 복권을 잔뜩 사와서 온종일 긁다가 제 방을 뒤져 돈을 찾아서는 또 술을 드시고 골아떨어지셨죠.
그런데도 무슨 마음인지 저는 가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로 국을 끓이거나 라면에 넣어 아버지에게 차려주고 학교에 가고는 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아침에는 신문서에서 받은 내용을 돌리고 저녁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잠자리 시간은 더 줄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아야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 몰래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몰래 통장도 개설했어요. 아버지가 찾을 수 없게 학교 사물함에 숨겨두었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 꽤 좋았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책을 보거나 숙제를 할 수 있었고, 날짜가 지난 음식이 생기면 가져가서 먹으라고 사장님이 주셨거든요. 잠이라는 시간과 공부할 시간은 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시간에는 어떻게든 악물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우려고 했어요. 위에 발버둥 쳤어요. 하는 것 미국에 계신 형과는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바쁘게 됐기에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학교 컴퓨터실에서만 답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지만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형은 미국에서 몸도 괜찮아지고 엄청나게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가끔 제 안부를 물으시고 크리스마스나 제 생일에 한 번씩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걸까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나도 변치 못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신문을 들려놓고 나오는데 빗물이 쌓여 있는 것을 못 보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됐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목에 인대가 늘어났는지 걸을 때마다 아팠다고요. 사장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이럴 때 안 쉬면 나중에 큰 병이 된다며 일주일간 일을 쉬라고 하셨어요. 병원비는 내가 줄 테니까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신문을 보며 사장님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리고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셨어요. 치료비를 먼저 내고 신문을 읽으러 가는데 저는 치료를 받고 나서 학교에 가기 위해 나왔어요. 평소처럼 걸어가려고 했는데 발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걸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즉시 현금도 없고 버스를 타던 적이 없어 버스카드도 없었어요. 학교에 가야 하고 걸어갈 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모르게 소리내며 생각했을 때 갑자기 정류장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학생들아, 미안한데 저는 처음 보는 할머니께 그냥 돈이 없어서 이야기하기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둘러댈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거짓말할 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다리를 다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원래 버스를 타고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비가 없어요. 다리는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거 받아라고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셨어요. 네, 이거 받아서 학교 가야 해요.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이건 아니거든.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이거 받고 빨리 학교가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걷는 게 괜찮아요 에이. 다리도 아프다면서 뭘 걷어서 가. 빨리 받아. 할머니 팔 떨어져 저는 곤란했지만 돈을 받으라며 계속 내 손에 있는 할머니의 손을 참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주신 돈을 받으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은 꼭 갚을게요. 그렇게 빨리 학교 가. 저는 오해찬이에요. 여기. 고등학교 2학년인 내가 어젯밤 편의점 사장님이 주신 엿과 도시락 컵국을 가지고 그리고 신문서 사장님이 주신 초콜릿을 들고 가서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전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아마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셨겠다. 다행히 별 문제 없었고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뿌듯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고 열심히 노력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했다. 알고 계신 대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병가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지망한 대학에 합격했다. 학교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는 정도였고, 저는 우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입학금을 내며 원하던 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은 추운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퇴근 후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만 나면 계속 일했어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수능이 끝난 학생들과는 다른 방학을 보내고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어요. 평소 신문을 보며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는 공대에 입학했어요.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컴퓨터공학을 공부한다니 참 재밌죠. 유명 대학이라는 타이틀 덕분에요. 과외 알바를 소개받았어요. 시간대별로 급여도 더 좋았고 상황에 따라 일정도 조율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있게 되었어요. 방학 때는 본가에 가야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는 과외 알바를 하고 밤에는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 학교 주변은 외국인 상대들이 꽤 많았는데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종종 영어로 응대를 해야 해서 덕분에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든 학교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적도 잘 유지해야 했고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토익과 같은 영어 점수 또한 만들어야 했으며 대학만 가면 앞으로 돈을 많이 주는 곳에 취업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학교에서는 항상 수석이었고 덕분에 친구는 별로 없어도 교수님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공모전에 참가하고 대외 활동도 참여했어요. 제 꿈은 졸업 후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기만 하는 것이었죠. 교수님들은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길 바라셨지만 저에게는 돈을 벌어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컸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봐야 했어요. 요즘은 업무가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방세가 밀렸다는 전화가 오거나 전기가 되지 않는다거나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싫다고 돈이 없어서라고 거부하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일하며 번 돈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어요. 방학 때마다 본가에 갈 때마다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또 치우고 다시 학기가 시작되어 집을 떠날 때는 라면이나 간편식을 서랍장에 가득 채워두고 있어요. 어차피 몇만 원이라도 집에 채워두고 나왔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술이나 복권 사시고 요즘 빠져 계신 게임장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무서운 것 같아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국에서 형이 왔어요. 사이에 종종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초등학교 때 이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형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해요. 현재는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말했던 형은 오랜만에 만나니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키도 저보다 크긴 했지만 얼굴도 멋있어 보였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정말 그렇지. 맞아. 초등학교에 입학한 꼬맹이가 이젠 어른이 되었네. 형이야말로 어릴 적이 학교에도 못 갔던 정도로 허둥지둥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멋있어진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저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어. 형은 한국에 어떤 일이 있어? 너 때문에 보고 싶어서 왔어. 잘 사는지 궁금해서 농담이고 사실은 어머니가 요새 향수병인 것 같아.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하시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나도 오랜만에 안 들어온 지 부모님이 안부를 전하라고 해서 왔어. 다음 주에 들어오시는데 너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자고 얘기했어.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취업 계획 등을 나누며 형이 미래에 차 회사를 시작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어요. 창업이라니 나한테 그런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안정적인 수익을 얼마나 올려줄지도 모르겠고 나랑은 조금 안 맞는 느낌이라 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자신이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으로 들어와 창업을 하기로 한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벌써 구상한 아이디어도 있고 같이 할 생각이 있다며 제게도 고민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짧은 휴가를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형의 부모님과 오랜만에 밥을 먹으며 이야기도 나눴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분들은 여전히 멋진 분들이셨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유명한 IT 회사의 개발자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여러 일을 병행할 필요 없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형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업 제안을 하더라고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 기획도 다 내가 해뒀고, 너의 뛰어난 머리와 일손이 필요해. 지금 연봉만큼도 내가 맞출 테니 창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직으로 생각해. 형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평생 직장도 없다고 하고 만약 회사가 잘 되면 월급보다 더 많이 벌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형이 기획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고민을 한 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후에 우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 IT 기술 박람회 등에도 참여하며 발로 뛰었어요. 형은 창업을 위해 미국에서부터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부모님들이 보태주신 돈도 있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발표회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죠. 생각보다 사업 준비는 순탄했어요. 우선 제공해 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업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행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초기 자금은 충분히 있었고 투자금과 투자자도 모이며 관련 브랜드들과 협업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아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회사 설립 멤버로 활동하였고 사이트도 오픈하고 앱을 런칭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았고 1년도 안 되어서 수익 창출도 성공했고 청년 창업 분야에서 회사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벌기 힘든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서울에 깔끔한 오피스텔도 없고 내부 공간도 예쁘게 꾸미고 브랜드 옷을 입고 대학 시절 내내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해해가며 제 곁을 지켜준 여자친구를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갔죠.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늘 그늘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제가 성공할수록 아버지는 더 자주 저에게 연락했어요. 잘 지내냐,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전혀 아니었죠. 너 요즘 잘 나가더라. 돈 많이 벌었지네. 아빠는 차가운 방에서 라면도 겨우 먹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러냐? 와 같은 말을 내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돈을 입금해드리고 나면 한동안 조용했지만 며칠 뒤 돈이 줄면 또 연락해서 울음소리를 지르셨어요.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이건 아버지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해보았지만 저 역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족의 인연은 얼마나 힘들어도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셔서 경찰서에 보호자로 찾아갔어요. 술에 취해 몸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다 눕힌 후 식탁 위에 칼과 메디카솔 같은 약들과 해취제를 올려두고 나왔어요. 이제는 화가 난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더 슬프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하염없이 걷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어느새 예전 고등학교 근처인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는데 한 아저씨가 붕어빵을 파는 중이었어요. 벌써 붕어빵을 파는 시간이 되었나 봐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냄새를 맡으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붕어빵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잠시만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현금은 아버지에게 다 주고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아차. 송금이 가능한가요? 앞쪽에 계좌번호와 성함이 쓰여 있었는데 송금해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는 중이었죠. 그때 옆에서 붕어빵을 드시던 할머니께서 한 분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학생,
왜 자 이거 받아봐. 보니 할머니의 손에는 1,000원짜리가 들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여기 계좌로 송금하면 돼요. 하니 할머니는 말씀하시며 아니야, 이거 봤어. 붕어빵 먹고 싶잖아. 이걸로 사 먹어 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에게 넣어 두시라는 제스처를 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이거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봤고 예전의 기억이 스쳤죠. 할머니, 할머니. 혹시 기억하시지 못하시나요? 제가 해찬입니다. 예찬이라는데요. 예전에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께서 버스비라고 돈을 주셨던 기억 나십니까? 그때 막다리를 다쳤었고, 그때 그 버스비 없던 고등학생이었죠. 맞아요. 기억하시는군요. 그때도 빌려주셨는데 아직 갚지 않았는데 또 빌려주시려고 해요.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를 만나 밝은 마음이었어요. 붕어빵을 먹으며 그때의 1,000원을 갚으려고 버스 정류장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기다린다며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좋지 않아 가끔 며칠씩 아프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도 무릎이 아파서 집에서 쉬었겠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시간이 늦었으니 모셔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둡고 혼자 가실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거든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집 앞에 도착했는데 허름한 판잣집 같은 곳이었어요. 불도 꺼져 있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집에 다른 가족분들은 같이 안 사시나요? 응, 아들은 멀리서 살아.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 녀석은 다 똑똑하고 성공해서 아메리카, 미국에서 살거든. 자네도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할 텐데 어여가 어여. 그렇게 할머니를 집에 모셔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찜찜했어요. 가족도 없이 깜깜하고 추운 방에 혼자 지내실 거 생각하니 어릴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서 외로웠던 제 모습이었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나는 근처 식당에서 도가니탕을 사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 문을 두드리려는데 옆집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할머니 손주야. 안녕하세요. 아니요, 전 손주는 아니에요. 손주가 미국에 산다고 들었어요. 맞아. 저렇게 몸도 안 좋은 어르신을 두고 에휴. 아주머니는 할머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원래 할머니는 근처 2층 주택에 사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쭉 그곳에서 사셨는데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집을 팔고 근처 빌라에 살고 있던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2번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한 번 없었다고 하는데 손주가 아마 지금쯤 제 친구들과 같은 나이일 거라고 말하네요. 아들도 손주도 예전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종종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한참을 바라보다 오셔요. 가끔 아이들에게 말도 거시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나눠주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아이들을 보면 예전의 아들과 손주를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해요. 얘기하셨죠. 몸이 안 좋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이사 올 때부터 무릎이 실룩거린다고 종종 그러셨다고요. 점점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아들에게 다 퍼주고 치료나 수술 받을 돈은 남아나요? 요즘은 연거동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외출하시더라고. 아마 또 그 학교 근처에 가셨겠죠. 얘기를 나누는 도중 멀리에서 할머니가 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 해찬이. 여긴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랑 저녁을 먹으러 왔다고 해서 도가니탕을 사왔어요. 어이구, 왜 이런 걸 사와? 춥다. 추워. 얼른 들어와. 하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멘트 밭이었어요. 발라진 곳에는 가스레인지가 있었어요. 방 안에는 보일러를 얼마나 오래 켜두지 않아서인지 바닥이 꽁꽁 얼어 있었죠. 난방기구도 하나 없고 텔레비전 한 대도 없이 오래된 장롱과 낡은 전기장판이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열어보자 안에는 주민센터에서 가져다 준 듯한 김치 한 통이 있었어요.
할머니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사셔야 해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전기장판 켜면 잘 자요. 따뜻해요. 할머니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좀 쓰였어요. 식사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아까 들고 오셨던 검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자,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예요? 오, 귤이네요. 아까 트럭에서 내 생각나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산 물건이 있는데 잘 챙겨 먹으세요. 굶지 말고 다니지 마세요. 이 귤은 비타민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해요. 꼭 드세요. 알겠어요. 잘 먹을게요. 할머니께 많이 줄 테니 나눠 드세요. 이 귤 드세요.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손에 들린 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아들 가족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줬을 거라 생각했고 내 아버지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와 참 많이 닮은 것을 느꼈어요. 둘 다 돌아오지 않을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손에 든 귤을 보며 주최자로 위장한 경찰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로부터 받은 관심과 애정이 아버지에게 제게 기대했던 것들이었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면 할머니를 만나 함께 식사하곤 했어요. 전기장판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냉장고를 고기와 반찬으로 채워주었죠. 할머니는 항상 왜 이런 걸 사다 놓니며 저를 꾸짖곤 했어요. 돈을 쓰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사 입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했죠. 할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돈 문제로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받은 것 이상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술과 도박에서 손을 떼시면 그때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과감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는데 무릎 관절이 오랫동안 손상되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수술비와 병원비가 없다며 그냥 가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설득해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오랫동안 밥을 먹고 붕어빵을 사러 다니셔야 합니다. 다리를 튼튼히 해야만 저와 산책을 할 수 있고 좋은 때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곳곳을 둘러보며 놀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할머니가 수술을 받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 집 근처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를 임대했어요. 할머니에게 깜짝 선물로 알려주고 그러나 쓸데없이 돈을 쓴 것으로 크게 혼났죠. 저는 할머니를 걱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집중할 수 없고 걱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걱정 마시라고 농담을 아니면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속상해하시며 멈출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내 등이를 한 대 가격 쳤죠. 할머니도 본심으로 싫지 않았는지 퇴원 후 원래 살던 집의 계약을 해지하셨어요. 짐을 옮겨드리려고 정리하는데 정말 몇 가지 없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굉장히 잘 되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걸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걷는 것이 편해지고 계세요. 요즘은 퇴근하면 할머니 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는데요. 제가 늦게 끝나는 날이나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전화로 미리 알려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맛있는 것을 잔뜩 차려놓고 기다리시거든요. 집에 텔레비전도 설치해드렸는데 요즘은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다고 하셔서 신나게 보세요. 특히 트로트 가수에게 푹 빠지셔서 좋은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다음번에는 콘서트에 모시고 가야겠다고요. 저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소녀들처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하시는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즐겁고 재미있어 보여서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쓸쓸했을지 생각되기도 해요. 물론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저녁에 먹을 때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성적으로 우수하고 좋은 대학을 나가고 훌륭한 직장에 입사하고 성공한 사업가로 돈을 벌더라도 항상 채우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 항상 감춰져 있던 그늘이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마음속의 구석까지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참 좋아요. 먹는 것이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종종 아침에 일어나 날씨가 춥거나 안 좋을 때는 서툰 문자로 따뜻하게 입으세요 또는 우산을 챙기세요 하며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것은 고작 1,000원이었지만 사실 그 1,000원은 할머니께서와 제게 서로 늘 필요로 했던 가족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부디 앞으로도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시길 바라며 그리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